大家好，今天的课程主题是中国历史，把书翻到8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주제는 중국 역사입니다. 교과서 8, 9쪽을 펴볼까요?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기 힘든데 중국어 시간에 중국 역사도 배워야 하냐 하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국어를 왜 배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왜 배웠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겠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통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이제 중국어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고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교실만은 다른 현실이긴 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중국인들과 소통입니다. 중국말만 잘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되나요? 대화가 잘 되시나요? 어제 선거일이었는데 정치만 봐도 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 말만 배운다고 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과 중국 문화 이해입니다. 중국어는 중국의 역사, 지리, 철학,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약된 것입니다. 하기에 중국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겉핥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훑어본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수업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기대를 가지고 임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국 역사라는 것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역사란 뭘까요?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고 공부하고 평가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아갈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철학자 크로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또 유명한 경제사학자 슌페터는 과거의 사실을 배열하는 작업에서 역사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시대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모모 교사는 역사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라고 주장하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계속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는 과거에 유명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사건의 연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통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의미 부여하는 일입니다. 중국 역사를 첫 시간에 시작하는 건 좀 어렵지만 중국의 장구한 역사적 사실들을 현대 지금을 사는 우리가 역사가가 되어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역사적 사실 나열들만 따라가 보면서 앞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사 연대표와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필평가 시에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모든 책들을 다 찾아 읽는다고 해서 역사를 다 아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설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2020년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교훈을 얻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옹고지신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네, 공자, 공즈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옹고지신, 예전에 일어난 일들을 두고두고 곱씹어 보면 새롭게 와 닿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뜻일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장구한 중국의 역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긴 역사를 4, 50분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곱씹어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삶의 시점에서 중국의 역사 이야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없는 신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교과서엔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림을 보면 반구, 방구. 그대로 한자 도금으로 읽으면 방구고 중국식으로 읽으면 반구입니다. 방구 신화는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영 화백의 18사략 만화를 가지고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영의 18사략에 있는 방고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옛적 우주가 있었는데 푸르르 축축한 농과 유리팅팅한 것이 범벅이 되어 있었단다. 그거 죽도 밥도 아니었다는 거지. 어느 한 구석에 어린 놈 하나가 꼭 18,000년을 잠만 자고 있었대. 방고라는 녀석이야. 18,000년을 꽉 채우더니 잠이 깨었다나. 기지개를 한번 본때 있게 켜더니 답답하군 어쩌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아니 웬 도끼를 여태껏 자기가 잠자고 있던 우주의 껍질을 깨박내더래. 서너 번 쳤대지 아마. 엉겨있던 우주는 으짝 깨어지면서 푸르죽죽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가고 유리팅팅 묵직한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았겠지. 그렇지만 푸르죽죽한 놈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올 기세를 보이고 또 유리팅팅 무거운 놈들도 푸르죽죽 덩달아 들떠서 올라가려고 들어. 방구가 벌떡 일어서서 손발을 쓰는데 가벼운 물질은 두 손으로 쳐들고 무거운 놈들은 발로 밟아 눌렀던 거야. 그러고는 자기 키를 하루에 1장씩 키워. 한 장은 10자야. 한 자는 30.3cm니까 10자라면 대충 3m가 돼. 그렇게 자기 키 늘리기를 또 한 번 18,000년 천지간의 거리가 9만 리가 되던 날 방구가 그만 쓰러지더래. 기운이 다했을까? 아니면 각본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대로 따랐을까? 그가 헐떡거리는 입김은 하늘의 구름이 되고 안간힘 써서 지른 고함은 내성병력, 번갯불이 만들어지더래. 요즘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안구라든가 신장 같은 것을 남에게 주고 가잖아. 그때 방고도 그랬대. 방고도 자기의 왼쪽 눈알을 태양으로, 오른쪽 눈알은 달과 별로 변화시켜 놓았다지. 몸속에 있던 피는 큰 바다의 넓은 호수의 물, 뼈다귀는 이 땅의 산맥, 머리털, 겨드랑이 털, 그리고 또 거시기 털들은 산림, 수목, 화초가 되었대. 그의 땀과 눈물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아침 이슬이라나. 방구는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방구 이야기 어떠니? 이 이야기 말고도 또 인류의 탄생과 연관해서 또 다른 신화가 있어. 여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캡처하진 않았어.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여호와라는 신이 어느 날 심심해서 땅에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슬슬 산책 삼아 내려왔다고 하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 경치도 좋고 산수도 빼어나고 온갖 짐승이 놀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인간만 없더래. 그래서 누런 진흙 한 덩어리를 빚어서 애를 낳았다나 만들었다나. 한 마리로는 성이 안 차서 여기는 말이라고 하더라. 안 차서 몇 개 더 만들었다네. 그래도 넓고 넓은 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 한 가닥 칡농구를 잘라 그것으로도 냅다 진흙을 휘갈겨 진흙방울이 천지사방으로 튀겨나가서 인간들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있어. 그 뒤에 이야기도 있지만 생략할게. 그 후에 태양이 하나인 이유의 스토리 주인공, 신의, 그 다음 상악, 장어,
뭐 고대 전설상의 선녀로 서왕모의 불사역을 훔쳐 달아나 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장어 이야기도 있단다. 신라시대를 지나 사망오제의 시기가 나오는데 사망오제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선자, 역사시대의 앞선. 다시 말하면 문자는 없지만 남겨진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도시문명 국가의 발생과 아울러 문자 출현으로 역사 기록이 있어 증명할 수 있는 시대고요. 그렇지만 사망오제 시대는 아마 선사시대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최초 왕조 하나라는 400여 년간 지속되다가 제17대 걸왕대에 이르러 명말하게 되는데 걸왕은 독재와 폭정을 쓰고 향락을 일삼으며 전리품으로 얻었던 미녀 마리와의 지나친 애정 행각으로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자,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수도의 이름이 상이라서 상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은나라는 것이 한나 전설상의 가공국으로 추측되고 있었을 뿐인데 요소항한 인연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고우영의 18사략 만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참, 은어 지역은 우리 교과서 1단원 도비라에도 은어 유적지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은나라가 어떻게 중국 역사에 당당한 실종 국가였음을 밝혀졌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지역에 유명한 약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여기에서 약을 타 먹으면 그 모든 병들이 나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넣길래 이렇게 약효가 좋은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 뭐라고 하죠? 不知道. 몰라. 나도 몰라. 다른 라이벌 약재상들이 몰래 잠복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꼬리를 잡혔습니다. 안양현 소둔촌에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계속 파고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용골이라는 물건이었다네요. 오래된 거북의 잔등 조각 또는 짐승 뼈 부스러기인데 왕관의 약국의 특효약의 비방은 바로 그것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더래요. 소문은 학자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것은 은나라 역사를 가 적힌 각골 문자다라고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실시되었고 은나라는 3000년 전 496년간 제1대 탕왕으로부터 제31대 주왕까지 이어졌던 당당한 실종 국가였으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각골문이 이 은나라를 역사시대로 당당하게 올려놓았던 겁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 승자는 이전 왕조의 마지막 왕을 아주 매몰차게 깎아내립니다. 하나라의 고랑이 그랬고 은나라의 주왕 역시 천하의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가장 폭군의 정점은 주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마천이 사기에 살펴보면 주왕의 폭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19금이 많아서 말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왕은 왕조의 마지막 왕이 그러하듯 정사를 돌보지도 않고 미녀들과 주색에 빠졌는데 실제로 연못에 술을 채우고 고기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여기서 주지육림이 나왔죠. 음탕한 음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자 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달군 뒤에 그 위를 맨발로 건너가게 하여 불에 타 죽게 하는 포락이라는 형벌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에 주왕의 숙부이기도 한 비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간하자 주왕은 화를 내면서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는 비간의 충심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며 그를 해부하여 심장을 꺼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무왕은 드디어 군사를 움직여 은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왕의 행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하늘의 뜻이라 할 천명을 살폈다는 점입니다. 상왕조는 갑골로 점을 치는 등 대단히 원시적인 종교관을 기초한 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반해 주족이 숭배했던 하늘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천지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감시 규제하는 절대 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에 있어서도 차이 보이는데, 주술 신앙에 사로잡혔던 상나라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죽은 사람의 혼인 귀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주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손이 예에 따라서 제사를 모시면 조상은 자손에게 축복을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에 비해 하늘의 뜻, 천명이라는 보편 이성의 기초에 좀 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원리가 통했다는 뜻일 겁니다. 왕의 통치 역시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천명사상은 은주 교체가 등장했지만 후대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교묘하게 차용되어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천자라는 말이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아들로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 아래의 모든 존재, 천하를 다스려였으며, 이에 하늘 아래 모든 땅은 곧 천자의 것이고 사해 안의 모든 존재는 모두 천자의 신하라는 생각이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무왕은 즉위 후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심초사에 쓰다가 그만 덜컥 병상에 눕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사리 이룬 것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목표를 달성한 당은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지해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무왕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고 어린 아들인 성왕이 아들에 올랐습니다. 성왕이 아직 어렸기에 삼촌인 주공단은 섭정이 되어 왕을 보필했는데요. 이런 유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도 있죠. 그런데 주공은 조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나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후대의 많은 삼촌들과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충심으로 조카를 보필해 형의 유업으로 남긴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카가 성인으로 성장해서 친정을 할 나이가 되자 주공은 7년에 걸친 섭정을 끝내고 신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 춘추 시대에 나타나는 주공, 그 뒤에 주공은 주나라의 예약 제도를 제정하고 관제를 새로 만드는 등 신흥 국가인 주나라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훗날 공자는 주공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내며 그의 공을 길이길이 길들였다고 주나라 밑에 보면 봉건 제도의 시작. 봉건 제도가 뭐죠? 봉건 제도란 직할지를 제외한 전국의 확장된 영토에 왕실의 혈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해 다스리게 한 제도입니다. 제후는 왕에 의해 봉해져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유사시에는 병력을 지원했으나 지역의 내정 간섭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후를 봉건할 때는 정중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을 석명이라고 하고, 의식 중에 수봉자가 주의 천자로부터 책명을 받는 것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책봉이라는 단어 사극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주왕실은 이렇게 분봉함으로써 야기된 지역 분립을 극복하고 주왕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봉건제도의 혈연적인 특색을 가미했습니다.
왕실과 제후는 단순히 정치적인 군신 관계일 뿐만 아니라 본가와 분가의 관계, 즉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한 집안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긴 하지만 근데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피는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왕과 제후의 실질적인 혈연 관계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뜻이죠. 모광 때는 모광 때 주왕실은 잠시 중흥기를 맞게 되나 그 뒤로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다음은 춘추 전국시대 또는 선진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 시간 계속해서 해도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주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전, 선진 전의 이야기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춘추 전국시대부터는 너무 많은 책과 영상들이 널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며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해서 관심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윤리 수업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과제를 해서 올린 학생들은 생기부 과세특에 아주 잘 써주려고 합니다. 문서로 좋고 PPT로 만들어도 좋고 PPT를 만들어서 소리를 입혀서 짧은 강의를 만들어도 좋고 영상을 제작해서 해도 좋습니다. 요 숙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시대나 인물 조사해서 발표하기. 자, 근데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 뒤에 당나라부터 해서 5대 19,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 역사 흐름들을 앞으로도 또 수업 시간에 조금씩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시대나 인물, 꽂히는 이야기, 삼국지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을 뽑아서 삼국지 안에 인물, 수호지 안에 핵심 인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뽑아서 자료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문서나 동영상 제작을 해서 일단 선생님 메일로 여기 중국어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고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소 보이시죠?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온라인상에서 게시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 때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 교재특 요거는 선생님 숙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네이버 설문지 작성하기를 지금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출발점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조사하는 설문지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할 때 예를 들면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한 대목 이야기를 읽고 대화하는 질문을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 만들어 본다면 진시황은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천하통일, 이 진정한 통일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과연 진시황의 통일은 중국 백성들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득이었을까? 과연 좋기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제를 고수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의 능력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건 역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데 따르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인사와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조는 통치의 기본인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성공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대의 진시 황제의 최대 업적이라고 꼽히는 천하통일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역사를 대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답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뒷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올려준 노래 영상 안녕 안녕 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